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이게 참 지난 밤 사이에 엔비디아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네. 네, 두 배씩 높아졌어요. 예상하셨잖아요. 잘 나올 거. 이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잘 나올 거라고. 네.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들 두려워했던 거는 그러면 잘 나오고 나서 그 잘 나온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떨 거냐. 사실 투자할 때 항상 어려운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조금 공부하면 네.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럼 그 좋아진 실적에 대해서 뭐 어떤 때는 피크아웃이다. 뭐 어떤 때는 우리 금투세 이슈도 있었고 네. 그 실적이 좋아진 거를 시장에 반영할까 말까를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참. 요즘에 왜냐면 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산업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잘하는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산업들 가운데도 주가는 막 출렁거리는 곳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심리가 안 좋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네. SK 하이닉스가 최고층 321단 4D 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낸드 적층 경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SSD가 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지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니까 적층 경쟁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3사는 계속해서 HBM을 통해서 뭐 경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낸드도 상당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실적을 보면은 SSD의 수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결국 수출 실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높은 성능, 더 좋은 용량을 구현하기 위한 적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날 세계 최고층의 321단 1TB 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 양산 소식을 알렸는데 그래서 300단 이상은 처음입니다. 이 제품이 기존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2% 빠르고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고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성은 10% 향상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네. 이거 기술자들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데이터 센터에 SSD를 쓰느냐? 사실 우리는 요즘에 컴퓨터나 이런 데서 SSD가 아닌 걸 보기 힘들죠. 그렇죠. 하드를 오히려 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네. SSD를 대부분 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금도 하드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냐면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그 낸드의 감산이 있기 전에 그때는 거의 하드랑 낸드랑 가격 차이가 거의 20배 가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는 사실 대용량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배나 비싼 낸드를 넣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HDD를 계속해서 넣었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굉장히 그 반도체 한파가 불게 되면서 낸드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게 그래도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떨어진 게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데이터 센터에는 낸드를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럼 그 이유는 뭔지를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낸드를 쓰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그 서버를 계속 돌리다 보면 자꾸 뻥난대요. 그러니까 워낙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버들이 계속 뻥난다고 합니다. 이게 네. 뭔가 멈추고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만큼의 그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학습했지? 중간에 뻥나면 이거 어디까지 학습했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HDD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신 SSD 낸드는 이게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뻥 났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어디까지 학습했는지가 되고 그걸 찾아서 그 다음부터의 학습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는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돌리고 할 때 굉장히 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HDD는 안 되는 거고. 네. 아이고 야 뻥 났는데 어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전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컴퓨팅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낸드가 사실 네.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잘 고장 난다고 합니다. 아, 한 3년 쓰면 고장 난대요. 3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도 근데 사실 그 낸드 쓰다 보면은 네. 특히 USB가 낸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오랜만에 쓰면 또 이렇게 자료가 다 사라졌네. 이런 일들이 있고. 아무튼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낸드를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써야 되는 건 내구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좋고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그거를 만들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전력 효율성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력량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HDD보다는 낸드가 좀 전력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 10% 이상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고객분들한테 고객님 저희 거 어차피 낸드 하나 쓰실 거 아니잖아요. 서버 하나에 수십 개씩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 서버가 하나 들어갑니까? 네. 서버 하나에 수십 개 거기에다가 서버 렉이 이렇게 막 수백 개씩 들어가는데 전력 굉장히 효율성 높아집니다. 이런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낸드의 적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층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에서 나오는 그것 그대로 각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건데, 많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같은 면적에서 고용량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 이 양산을 시작했던 게 1TB TLC 9세대 V낸드 이게 280단에서 290단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발표했던 클라이언트용 SSD가 TLC 9세대에 276단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내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모두 400단 낸드를 출시하고 오는 2030년에는 거의 1000단 낸드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시장 점유율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36.9%, SK 하이닉스가 22.1%, 마이크론이 11.8%로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8조, SK 하이닉스가 거의 32억 달러니까 얼마죠? 한 5조.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9억 달러니까 대략 3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에서도 물론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 기업용 SSD는 유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트렌드포스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는 한 이 SSD 즉 엔터프라이즈 SSD 낸드 시장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터 센터에서 HDD를 쓴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네. 그리고 굳이 왜 낸드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잘 안 풀렸었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낸드가 중국이 잘하지 않냐고 댓글창에 있는데 네. 네네네. 아,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낸드가 중국이 네. 잘하지.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다음 뉴스 준비했는데요. CJ 제일제당이 8천억 원을 투입해 유럽 헝가리와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 신규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있는 주황색 표시 지점이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네, 이겁니다. 네.
지도에 있는 주황색 표시 지점이 신공장들을 짓는 건데요. CJ 제일제당이 오늘 부다페스트 인근에 유럽 신공장 부지를 확정 짓고 설계에 들어갔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축구장 16개를 합친 규모이고요.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2026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을 해서 네. 유럽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향후 이제 비비고 뭐 치킨 생산 라인도 증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 유럽 만두 시장에서 그 CJ 제일제당이 연간 30% 이상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헝가리 공장을 거점으로 인근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이제 동부 유럽 정도 지역에 이제 진출을 중점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자회사인 슈완스가 이 미국 그 수폴스의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을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미국 공장에서는 축구장 80개 규모의 부지가 건설이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신공장.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두나 뭐 에그롤 생산 라인이랑 그다음 폐수 처리 시설, 물류센터 등을 갖춘 이제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제조 시설이고요. 향후 이제 미국 중부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만 약 7천억 원이고 오는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은 미국 공장을 이제 앞세워서 뭐 비비고의 미국 B2C 만두 시장 1위를 지위를 이제 공고히 할 계획인데요. 네. 현재 비비고가 만두 시장에서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만두 시장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비비고 만두는 이제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미국 B2C 만두 시장 전체 성장률 15%인데 이것보다 2배 높은 33%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약 1조 원 규모의 현지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을 확대해서 미국 아시안 푸드 1등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진에 이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비책을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CJ 제일제당 해외 식품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국가인데 CJ 제일제당에 따르면 이제 올해 3분기 기준 미국 시장 매출은 이제 1조 1,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 CJ 제일제당 해외 식품 사업이 1조 4,031억 원이래요. 네. 그래서 8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CJ 제일제당이 향후 이제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매각을 한다면 판매 대금을 해외 식품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현재까지 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다시 밝히기도 했는데 매각 기대감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때 이제 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 관세가 만약에 네. 그 적용이 되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들의 모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쵸.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전가시키기 어려운 제품들이 좀 있는데 네. 대체로 이제 그 좀 가격대가 낮은 것들 있잖아요. 네. 낮은 것들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10% 높아지는 거 그렇게 네.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네. 사실 낮은 가격대는 사실 그 돈을 아주 많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에 있는 거 10% 올라가면 그건 좀 이제 소비자들의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요 모든 논란을 해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공장 세우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CJ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은 나오지만 CJ 제일제당은 원래부터 공격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볼거리가 많습니다. 자, 네. 지금 우리 취재본부의 류종훈 기자, 그다음에 철 PD가 네네. 미국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네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행사인지 중요한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그걸 떠나서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류종훈 기자랑 철 PD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원리리 찾아처럼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네. 골드스테인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뭔가 리조트처럼 보이죠. 근데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제임스 골드스테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개인 저택입니다. 그것도 놀랍죠. 이걸 빌려서 했는데 개인 어쨌든 저택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9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류종원 기자도 그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나왔던 어떤 그 대표적인 팩트 정도들만 한번 전해드리고 네. 훨씬 자세하고 산업적인 이야기는 류종인 기자가 다녀와서 전해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사진 몇 개 더 보실까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럼 아이오닉 9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본인 사진을 가져왔어요. 류종훈 기자.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본인 사진을 빼고 이제 차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일단 앞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오닉 9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딱정벌레 아 그래요? 색깔. 그 뭐 디자인이나 이제 취향에 대해서는 각자의 네. 판단이 있는 거겠지만 이게 일단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요. 뒷모습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류종훈 기자와 철 PD 얼굴을 좀 제외하고 싶었는데 보내준 걸 이렇게 보내줘갖고 자꾸 셀카를 보내줘. 아니 지금 뉴스에 써야 되는데 셀카를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뒷모습 보면서 약간 레인지로버 좀 닮았는데 뭐 그런 느낌도 받았고 네.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이오닉 9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SDV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SDV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차를 구매한 다음에 원하는 기능을 구독할 수 있는 피처 온 디맨드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네. SDV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모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타다가 그 모든 옵션을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그 전측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아니면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화면을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 테마 이런 거를 옵션으로 두는데 핸드폰에서 앱처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경쟁 차종인 기아 EV9은 지난해 출시 당시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가 테슬라의 그 FSD는 많이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옵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전기를 충전해서 달리는 자동차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결국 바퀴 달린 컴퓨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DV가 구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 안에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 모델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SDV는 필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DV가 일단 시작은 했는데 성공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 측면에서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를 살 때 가족용으로 살 때는 네. 이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지금 이 GMP 차량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eGMP를 사용하고 있는 기아의 EV9 있죠. 네. EV9도 엄청 크거든요. 네. 그것보다 30mm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큰 거죠? 그러니까 네네. 30mm니까 그렇게 이게 차이가 네. 아주 큰 건 아닌데 EV9이 엄청 거대해요. 진짜 보면은 이게 약간 승합차보다 더 큰 느낌인데 그거보다 더 길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행거리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마에 500km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즘을 과연 이 모델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캐즘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신차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중국에 네. 캐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네. 중국은 신차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로 신차가 계속 나와요. 물론 망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렇죠. 신차가 엄청 많으니까
중국에는 캐즘이 나올 새가 없는 거죠. 대신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 사실 효율성하고 이제 가성비 그리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다 보니 전기차의 신차 발표가 되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 살 사람들이 다 샀다는 거는 테슬라의 그건 거고 보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신차 이제 아이오닉 9까지 이제 출시가 된다면 과연 뭐 선택권은 많이 넓어지는 거니까 좀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모델로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아까 류 기자님 연결 한번 해볼 거 그랬다고 약간 연결하는 거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 거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면은 밤 새벽 6시 네. 아닌가? 아니요. 새벽 2시죠. 2시에서 3시죠. 어. 새벽 3시죠. 새벽 3시인 다음 날 또 취재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번 네. 뭐 저희가 한번 생각을 네, 해볼게요.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제 다음 뉴스 준비를 했는데요.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컬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총 자산이 139조 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천억 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 원, 즉시 활용한 가용 예금도 15조 4천억 원을 보유하는 등 좀 안전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롯데그룹이 특히 이제 롯데케미컬 회사채에 관련된 이런 현안은 최근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이제 인해서 네. 좀 계속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정화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충분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제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롯데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과 화학이 부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좀 위축이 됐고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빌린 차입금 부담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한때 롯데케미칼이 연간 1조 원을 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 상황이 좀 급변했고요.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이제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로 변했고 또 주요 화학품 제품이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또 이런 가운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중동 전쟁들이 있어서 지정학적 문제까지 덮쳐서 이제 원재료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왼쪽 표를 보면 롯데케미칼은 2022년 7,626억 원 영업 적자를 냈고요. 저 밑에 표 밑에 네. 마이너스. 여기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2023년 3,477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도 어두운데요.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2024년 롯데케미칼 영업 손실 규모가 4,73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전망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편의점이나 이커머스도 같은 이제 다른 유통 계열사 등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이제 코리아 세븐은 미니스톱을 인수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CU나 GS25랑 격차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롯데온도 이제 출범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이제 안팎 적자를 내면서 좀 버티다가 결국 지난 6월에는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호텔 롯데는 올 상반기 다시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지난 2분기 롯데호텔이 영업 손실이 52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마이너스 272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약 70%를 차지하는 면세점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 롯데 면세점은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다고 롯데그룹 측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약간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찌라시가 많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이라서 네. 한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저희 네. 권순우 취재팀장이 네. 인덱스 시간에 한번 정리했고요. 네네. 지금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혹시 가능하면 제목 한 번만 찾아줄래요? 네. 롯데케미컬을 비롯한 화학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네. 나왔던 얘기지만
있지만 지금 당장 롯데케미컬이 문제가 되는 그 회사채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채가 일단 채권자들하고 모여서 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조절을 해보자, 좀 네네. 없애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화학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중국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제 중국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네, 중국 그렇죠. 얘기보다 더 중요한 중동 이야기가 지금 막 크게 불거지고 있는 때라서 아침에 나온 이야기 다시 한 번만 그냥 간략하게 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만큼의 화학 산업이 하나 더 생긴다. 그 이상이 하나 더 생긴다. 그 정도의 공급 과잉이 네. 생길 수 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물량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인덱스 제목이 한국 화학 산업 미래가 없는 이유. 너무 세. 너무 잔인하게 네. 지어주긴 네. 하셨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권 채널에도 지금 이미 녹화는 해놨어요. 네네네네. 조만간 또 압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올라가야 테니까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동이라고 하는 그 농기계 업체가 있잖아요. 네. 대동이 우크라이나 현지 농기계 그러니까 판매사와 함께 한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산업이 네.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건가? 물론 아직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TYM이라고 다른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트랙터를 무상 기부를 좀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이제 판매 계약을 맺을 것이냐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동이 판매 계약은 먼저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 계약을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런 기업들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여러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동이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코 상원의원이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간의 모임도 계속해서 몇 차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전쟁은 진짜 끝나봐야 안다. 끝나봐야 끝나는 건 줄 아는 거지. 지금 우리가 미리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디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 산업을 위한 유럽 연합의 펀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났을 때를 대비하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재건 산업을 위한 돈을 모아놓자라고 하는 네. 것들은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재건 산업이 거짓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잠시 후에 또 뉴스 전해드릴 텐데 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위기 상황이 아주 계속 나빠지는 것 같지만은 않긴 하지만 좀 이렇게 또 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다음 뉴스를 먼저 네. 보고 그 뉴스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네, 그 CJ 올리브영이 제가 좀 가벼운 뉴스 네. 준비를 했는데 CJ 올리브영이 서울 성동구의 최초의 이제 혁신 매장인 올리브영 앤 성수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총 5개 층에 면적 약 1,400평 되는 올리브영 매장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중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중 이제 3층까지가 판매 공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무신사와 컬리, 이제 쿠팡이 뷰티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올리브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성수에서 무신사의 존재감이 좀 뚜렷했었거든요. 네. 한번 취재차 한번 가보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네. 취재차가 아니라 그냥 성수동에 가고 싶어서 놀러 가신 거였어요? 놀러 가고 싶었는데 놀러 가고 싶어서 네. 이제 좀 성수동 도대체 얼마나 네네. 좋길래 그런 거에서 아들하고 이제 제 와이프하고 이제 네. 저하고 셋이서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성수역 바로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맞아요. 찍어왔죠. 이렇게 사진 찍어왔죠. 그걸 넣을 거 그랬네요. 아쉽다. 네, 근데 이제 무신사는 이제 현재 성수동에 5개 층에 이제 2,000평대 규모의 대형 편집 매장을 준비 중인데요. 이 편집 매장도 이제 무신사 최대 규모의 매장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의류부터 뭐 화장품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무신사와 올리브영이 이제 성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되는 이런 구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신사에서는 지난 8월에 서울 성수동에서 그 대규모 오프라인 뷰티 페스티벌도 네. 개최를 했었는데 약 20만 평 규모로 진행된 이 뷰티 페스타가 찾은 방문 수가 18,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올리브영이 좀 브랜드사의 무신사 행사 입점을 막았다. 네. 근데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면서 현재 그 공정위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앞서 올리브영은 이제 무신사와 지하철 2호선 상수영명 변기권 낙찰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한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 올리브영이 3년간 10억 원을 주고 성수 올리브영으로 이제 표기를 하도록 이제 낙찰을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논란이 좀 많아지면서 그걸 반납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지하철명이 이제 민간 기업이 돈을 주고 활용하는데 좀 찬반 이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져서 내린 조치로 보이고요. 무신사의 재참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처럼 이제 계속되는 경쟁에도 올리브영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순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 2,3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150억 원으로 21.6%나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지난해 매출 3조 8,612억 원 넘어서 첫 4조 원대를 넘어서고 이제 5조 원대까지 넘볼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좀 다수 보유했다는 점도 있고 또 온라인 채널도 요즘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는 7.7%였는데 2019년에는 10.6%, 2020년에는 17.9% 이렇게 2021년에는 24.3%까지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직구 전략도 좀 요즘 통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K-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올리브영 그 글로벌 몰을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캐나다에서 북미 지역에서 고객이 한 비중이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고 또 올해 상반기 그 올리브영 글로벌 몰 회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81% 성장한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특히 그 외국인들이 네. 올리브영을 와서 관광하는 게 또 한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성지로 불리고 있고 예전에 저희가 일본을 가면은 돈키호테라는 네. 좀 쇼핑 성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은 올리브영을 꼭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의 그 아성을 넘길 H&B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네. 그 영명변기 사업에 대해서 네. 사실 누구 편들어주고 싶진 않거든요. 네, 편들어주고 싶진 않은데 그 영명변기 사업 했을 때 1등역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 입찰가가 가장 높은 1등역. 지금이요? 네, 이번 입찰에서 성수 아닌가요? 당연히 강남이죠, 강남. 강남. 강남에 그럼 누가 입찰가는 네.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요. 네네네. 공개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추정키로는 11억 정도를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건 누구일까요? 무슨 임플란트 병원이에요. 그러면 성수는 민간 기업이라서 안 되고 안 되고 강남은 민간 치과인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그 논리적으로 뭔가 왜 이게 그럴 만한 거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좀 있었고 어쨌든 이제 반납을 했고요. 네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 뷰티 영역에서 이제 무신사랑 성수에서 좀 싸운다는 그 경쟁 구도는 네. 사실 이건 어느 누구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네, 굉장히 그냥 모양새가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신사는 이제 우리는 성수에 어떤 그 무신사 타운을 만들 네네. 것처럼 거기 성수만 가도 무신사 매장이 한 8개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요 매장 있잖아요. 네. 이 올리브영 이 매장이 저거거든요. 그 국내 최대 매장이거든요. 네네. 원래 기존 최대 매장은 명동의 그 명동타운점이 최대 매장이었는데
최대 매장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신사에서 막 내가 여기 뭐 이거는 사실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성수가 막 무신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여기다 딱 국내 최대 매장을 세우더니 영명까지 가져와 버리네 막 이러면서 마치 경쟁 구도처럼 보지만 네. 일단 화장품의 어떤 그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사실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니죠. 네네네. 다만 이제 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지금 무신사도 그렇고 뷰티가 워낙 핫하다 보니 뷰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저거까지만 한번 보시죠. 그 일단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에 대피령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키이우 미 대사관이 2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미국의 밀러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공습에 대한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 이 미국의 에이테크ම්스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쐈죠. 네. 그 다음에 지난 밤 사이에는 영국의 스톰 섀도우를 쐈어요. 그리고 지금 대인지뢰, 미국의 대인지뢰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그냥 마냥 좀 편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 직전에 뭔가 굉장히 치열한 내 땅 쟁탈전이 네네. 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요? 밖에 딱 확인하시고. 그쵸.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오셨나 확인하고 오셨으면 끝내고 네. 안 오셨으면 또 하고. 자, 항상 안 박근영 된다고 부장님 지금 하시는데? 안 더 하라고 우리가 더 하라고.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박근영 부장을 위해서 네. 자리를 좀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